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0 비즈니스 렉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제 약 10회차의 강의가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에서는 정의의 개념은 무엇이고 정의의 철학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의가 사회 구조와 개인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절반의 강의도 힘내봅시다. 제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강의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만의 인사이트를 더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존 롤스는 정의를 고민할 때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로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평등은 언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 합의만으로 충분할까요? 계약의 도덕적 한계는 무엇일까요? 가언 합의는 어떻게 작동하며 무지의 장막과 원초적 위치에서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재능과 노력은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도덕적 임의성의 문제를 탐구해 봅시다. 계약의 도덕적 한계는 실질적 합의와 가언 합의의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실질적 계약은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협상력의 차이와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입니다. 압력과 강요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롤스의 해법은 원초적 위치에서의 가언 합의를 강조하며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하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미국 헌법과 동의의 문제는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사회계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준수에 동의한 사람은 귀화한 시민들 뿐입니다. 록은 암묵적 합의로 법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칸트는 법이 대중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봅니다. 롤스는 평등한 상황에서의 가언 합의를 강조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계약의 일환으로 도덕적 무게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무의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질문입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리적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787년 미국 헌법은 흑인을 배제한 재헌회의의 결정으로 노예제를 인정했습니다. 이 오점은 남북전쟁 이후까지 지속되었고 결국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한 세기 후 여성 투표권이 확대되며 헌법은 점차 포용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정 당시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자유지상주의는 헌법이 자발적 합의였다고 주장했으며 공리주의는 불완전하더라도 헌법의 효용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성이 강화되었다면 더 공정한 헌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사회계약의 대표성을 강화해도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바닷가재 거래에서 도덕적 무게는 중요합니다. 당신은 100마리의 바닷가재를 제공하고 나는 $1000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바닷가재를 잡아 배달했지만 나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약속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닷가재를 먹고 돈을 안 냄. 이는 약속과 이익의 문제입니다. 둘째, 잡기 전에 마음이 바뀜. 약속과 노고의 관계입니다. 셋째, 즉시 취소, 노고 없음. 약속만으로 의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익이나 도움을 주고받은 연후에야 의무가 생길까요? 계약은 자율성과 호혜의 두 가지 이상을 포함합니다. 자율성은 계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호혜는 상호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의만으로 의무가 생기는 경우와 합의 없이도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탐구합니다. 어린 시절 두 아들은 야구 카드를 모아 교환했습니다. 형은 선수 정보와 카드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동생은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제안했는데 이는 정보 비대칭의 불공정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발적 교환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온정주의적 개입은 거래 성사 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자발적 교환은 불공정할 수 있으며 정보 비대칭은 합의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라면 정보 우위를 이용한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정한 기회균 등은 정보 접근의 평등도 포함합니다. 한 할머니가 시카고에서 혼자 살며 병이 수리를 위해 사기를 당했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자 수리공을 불렀고 수리비로 $50,000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로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된 것입니다. 이 계약에는 $25,000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불로 $200,00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불했습니다. 은행 방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수리공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동의는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유지상주의는 할머니의 자발적 동의가 선택임을 강조하며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반면 공리주의는 사기를 방지해야 사회 신뢰가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었다면 계약은 유효한가? 자발적 동의라도 동등한 이익 교환이 없다면 정당한가? 이러한 계약은 상호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에든버러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친구 제임스 보스웰에게 임대했으며 보스웰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습니다. 이러한 임대 과정에서 합의 없이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리공이 데이비드 휴맥의 수리를 요청했으나 휴먼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휴맥의 비용 지불을 명령했지만 휴먼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 없는 수리의 필요성과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휴메 변론은 합의 없는 수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는 이익을 받다면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합의가 없어도 호혜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정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생전 처음 듣는 논리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뉴욕 거리에서는 유리 닫기가 위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은 유리를 닫고 돈을 요구했으며 합의 없는 서비스 제공과 구걸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의 체포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익을 제공했으니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논리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저자는 대학원생 시절 친구들과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인디애나와 해먼드의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편의점에 들렀다가 돌아왔을 때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자동차 수리의 필요성과 비용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임은 자동차 수리 작업을 제안하며 1시간에 $50를 청구합니다. 5분 안에 수리를 마쳐도 1시간 동안 수리를 시도했지만 고치지 못해도 동일한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는 대답 없이 핸들 아래를 점검하며 절화 장치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남은 45분 동안 다른 부분도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샘은 자신이 차를 고쳤다면 $50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지 고용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무가 있다면 동의도 있어야 한다는 추측은 잘못입니다. 의무는 합의 없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샘에게 $50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델의 견해에 따르면 샘이 차를 고쳤다면 호혜 원칙에 따라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 계약이 없었으므로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혼인 계약에서도 합의와 호혜의 이중 근거는 중요합니다. 20년간 남편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덕적 분노를 느끼게 하는 두 가지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신뢰와 도덕적 기준을 시험합니다. 두 가지 불평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 기반 불평은 우리는 동의했어. 당신은 맹세했지만 약속을 깼어. 라는 것입니다. 둘째, 호혜 기반 불평은 나는 내 역할을 충실히 했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은 합의나 요구 없이 도덕적 불만을 나타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힘과 지식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이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원칙입니다. 강제나 협상력의 차이 없이 속임수나 정보의 비대칭도 없는 공정한 조건에서 동의라는 미덕만으로도 공정함을 유지합니다.
무지의 장막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누구도 상대의 사회적 지위, 장단점, 가치와 목적을 모른다는 점을 보장함으로써 하다못해 무의식으로라도 거래의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합니다. 이는 힘과 지식의 평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는 개인의 계층, 재능, 인종, 종교, 가치관 등 다양한 요소가 가려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 위치와 권력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지의 장막은 이를 무시하고 공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지식이 허용되면 그 결과는 우연으로 왜곡됩니다. 공정한 동의를 도출하려면 참여자들은 공정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도덕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초적 계약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임의의 요소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의의 원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평등한 기본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평등하게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공리나 일반적 행복에 앞섭니다. 둘째, 차등 원칙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인정하되 그 이익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리주의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위치를 알 수 없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민족적 또는 종교적 소수 집단에 속한다면 역할을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자고 기본 권리와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자유지상주의의 원칙을 선택하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벌어들인 돈을 개인이 전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는 빌 게이츠처럼 성공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집 없는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등 원칙의 직관은 약간의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선호될 수 있습니다. 완전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득을 제공하지만 약간의 불평등을 허용하면 의사에게 버스 기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최하층의 개선과 번곤총의 의료 혜택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보수로 시골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개선한 경우 이는 차등 임금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반면 보수를 더 주었지만 의료 서비스 개선이 없었던 경우 차등 임금의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도박 사회에서 사람들은 왕이 될 수도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도박꾼은 왕이 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노예가 될 위험을 감수하며 불평등한 사회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인 삶을 지배할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롤스의 핵심 주장은 소득과 기회의 분배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의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봉건 귀족 사회를 시작으로 정의에 관한 대립하는 이론 몇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주장을 펼칩니다. 봉건 귀족제와 카스트 제도는 출생에 따라 소득과 권력을 분배하는 불공평한 구조입니다.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노력 없이 권력을 얻고 농노는 기회가 제한됩니다. 이는 타고난 환경이 결과를 좌우하며 젊은이들의 전망을 제한하는 부당함을 초래합니다. 분배 정의의 네 가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봉건 제도는 출생에 따라 계층을 정합니다. 둘째, 자유시장주의는 기회균등을 공식 인정하지만 출생과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능력 위주는 재능을 중시하며 넷째, 평등주의는 재능을 공동자산으로 봅니다. 자유시장주의는 재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형식적 기회균등은 불리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람은 가족의 도움과 교육을 많이 받으며 출발선이 앞서지만 불리한 사람은 가족의 도움 없이 교육 기회가 적고 출발선이 뒤에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관점에서 불공정합니다. 공정한 능력 위주 사회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기회 균등을 넘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아동 교육 지원, 영양보건 프로그램 등은 모든 사람이 계층이나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는 타고난 재능과 사회적 우연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출발선을 제공해도 누가 승자가 될지는 예측 가능합니다.
빠른 주자가 되는 것은 단지 노력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능력 위주라는 개념이 도덕적으로 임의의 상황에서 나오는 특정한 이점을 되돌리기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재능과 도덕적 우연은 빠른 주자 비유로 설명됩니다.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능을 개발하고 이용하여 시장에서 거둔 이익이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커트 보네거트의 단편 해리슨 버거로는 극단적 평등의 디스토피아를 묘사합니다. 2081년 모든 사람이 평등해졌고 누구도 더 똑똑하거나 잘생기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이는 평등주의의 악몽을 반유토피아 공상과학으로 표현하며 사회적 평등의 극단적 결과를 경고합니다. 평등관리국의 장비들은 시민들의 불공정한 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장애 수신기를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 20초마다 날카로운 소음을 보내 두뇌를 방해합니다. 외모 억제 장치는 외모를 평범하게 만들고 무게추는 신체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강제로 평등을 달성하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차등 원칙은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 얻은 이익을 공유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재능 개발 격려는 혜택을 받은 사람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이익 공유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경력금 논쟁에서 인센티브의 필요성은 중요합니다. 세금이 높거나 임금 격차가 적다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더 수월한 일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등 원칙도 격려 차원의 보상금으로 소득 불균형을 허용하지만 이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빌 게이츠는 오랜 시간 노력하여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 실력을 연마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재능은 타고났지만 그러한 노력의 대가는 받을 자격이 있는가? 노력과 도전으로 소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는 의지조차도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형제의 출생 순서가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동생보다 노동 원리가 강하고 전통적 의미의 성공을 더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하버드 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첫째로 태어난 사람은 약 75, 80%입니다. 출생 순서가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과 기여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건설 노동자 A는 힘세고 다부진 체격으로 하루에 벽을 4개나 쌓습니다. 반면 노동자 B는 약하지만 열심히 일하며 일주일이 걸립니다. 약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마이클 조던의 사례를 통해 재능과 노력, 시장 수요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조던은 열심히 연습했지만 그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던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노력만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도덕적 자격을 거부하는 것은 롤스의 논란 결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배 정의는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과 부, 그리고 삶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은 도덕적 자격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는 이러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자격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보상을 주장하는 반면 합법적 권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보상을 기대합니다. 자격은 노력과 미덕에 기반하며 예를 들어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합법적 권리는 규칙에 따라 내가 받을 몫이다라고 기대합니다. 복권을 구매했을 때 당첨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당첨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 트로피를 받을 권리를 얻지만 승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역할은 미덕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시스템은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답하고 진정한 가치가 아닌 법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의의 원칙은 도덕적 자격을 보상하지 않으며 분산된 보상은 그러한 자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구조에서 법적 권리와 진정한 가치 사이의 괴리를 강조합니다.
시장의 가치와 우연성은 특정 재능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중세 토스카나에서는 프레스코 벽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21세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우대받습니다. 이는 사회가 원하는 기술과 결실에 따라 달라지며 협상 시 상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경우 거래의 이익이 불확실해집니다. 임금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합니다. 레터맨이 교사보다 700배, 주디 판사가 로버츠 대법원장보다 100배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은 공정한가요? 이러한 격차는 사회의 가치 판단과 경제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논의할 때 사회적 기여와 경제적 보상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레터맨은 교사보다 700배 많은 수입을, 주디 판사는 로버츠 대법원장보다 100배 많은 수입을 올립니다. 이러한 수입 격차는 사회의 조세제도와 재분배 체계가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그만큼의 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행운의 결과일 뿐일까요? 우리 사회가 기술 발전이나 소송을 무조건 좋아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렵 사회나 무사가 우대받는 사회, 아니면 육체적 힘이나 종교적 경건함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가장 큰 포상이나 명성을 안겨주는 사회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 법률 능력, 논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회 그리고 다른 재능인 것입니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시오. 우디 앨런의 영화 스타더스트 메모리스에서 앨런은 택시기사 친구 제리를 만납니다. 제리는 자신이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이 장면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 선택에 대한 고찰을 유머러스하게 담고 있습니다. 샌디와 제리는 택시 운전과 코미디언의 삶을 비교합니다. 제리는 택시 운전이 좋지만 코미디언 친구의 명성과 도덕적 임의성을 부러워합니다. 샌디는 웃음이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코미디언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이야기합니다. 제리는 친구의 명성을 부러워하지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7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Never Stop Change, People First,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